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우리나라 우수 과학기술자분들의 최신 연구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장 금요일의 과학터치. 2022년 올해도 다양한 주제로 20회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일정은 국리엔 사이트 www.goongle.com 국리엔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전 질문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연 제목을 보시고 관련된 내용에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저희 방명록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매회 방명록을 받을 계획이며 열심히 실시간 방송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 첫 방송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방명록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체를 연구하여 그 생물의 기능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생체 모방 기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생체 모사와 바이오 메디컬 응용이라는 주제로 포항공과대학교 차형준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교수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영준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차영준 교수입니다. 이번 금과터 첫 번째 이제 강연으로 나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시간 그리고 좀 더 유익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는 생체 모사와 그것을 이용한 어떤 바이오 메디컬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되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이 보이죠. 굉장히 우리의 아름다운 이제 자연입니다. 근데 지구에는 이런 아름다운 것만 있을까요? 실제 그렇지 않죠. 이 자연에는 우리 지구에는 굉장히 냉혹한 이런 환경도 많습니다. 굉장히 춥기도 하고 굉장히 덥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도 없고 또 빛도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혹한 이 자연 환경에서도 이 생명체들은 이제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생명체들은 그 환경에서는 이제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진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런 진화되어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연 그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생명체들은 거기에서는 가장 우월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의 기원을 쓴 이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가장 강한 생명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똑똑한 생명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생명체가 생존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환경에서 얼마나 잘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환경에서는 이 생명체가 가장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체들을 잘 모방하고 흉내를 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인공적으로 만든 것보다 더 우수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생물 모방공학 또는 이 생체 모방공학, 자연 모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런 자연 모사인 경우에는 이 생물 모방인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생명체를 모방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명체의 이 행동이나 이 구조를 모방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잠자리의 그 날개를 모방해 가지고 우리가 헬리콥터를 만든 것처럼 이런 구조를 모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 구성 물질이라든가 이 소재를 모방하는 그런 소재 기술이 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나 구조를 모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구조 모방하는 이 생물 모방에는 주로 우리가 어떤 형태를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로 뭐 기계공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에 이제 공학 분야에서 이제 많이들 이런 것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엉겅퀴프를 모방해 가지고 우리가 찍찍이라고 부르는 이제 벨크로를 개발한 것이 굉장히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이제 산업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잎을 표면을 모방하는 거죠. 이 연잎 표면은 굉장히 자그마한 사이즈의 이제 나노 돌기가 돼 있어서 그것들이 이 물이 붙지 않는 이런 굉장히 소수성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물이 같이 흘러내려가면서 거기 표면에 붙어 있는 더러움까지 같이 깨끗이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자기 정화 표면을 만들 수 있겠고요. 또 개코 도마뱀의 이 발바닥을 모방해 가지고 이 개코 장갑을 만들어서 이런 수분이 그 드라이한 환경에서 마른 환경에서 접착할 수 있는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개코 발바닥 표면을 로봇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 가지고 로봇가 아무데나 막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를 모방하는 이제 어떤 생물 모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화학공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구조를 모방하는 그런 학문보다는 어떤 거기에 있는 이제 소재, 성분, 물질들을 모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화학공학이라든가 뭐 화학과 또 생명과 이런 쪽에서는 이 물질을 모방할 수 있는 이 생물 모방공학 연구가 조금 더 주된 연구 분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거미줄을 모방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거미줄은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섬유를 만들어서 이 거미가 어떤 그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하죠. 이 거미줄이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크기에 같은 두께의 그 철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우수한 강도가 높은 이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량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뭐 방탄조끼라든가 뭐 봉합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이 거미줄을 모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거미줄 제대로 모방한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미가 사실은 서로 잡아먹는 성질 때문에 이 거미로부터 직접 거미줄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고요. 또한 이런 거미줄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이 단백질, 이 분자량의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뭐 그 유전공학 방법으로 만들어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물질 모방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이 해파리와 같은 생명체로부터 이 어떤 그 색깔을 형광을 띌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200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타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해파리는 이제 녹색의 형광을 띠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형광 물질을 우리가 잘 개량을 해서 다양한 색깔로 띠게 하고 그것들을 우리 질병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리포터 단백질로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의학 쪽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노벨 화학상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모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서 다양한 분야의 생명체들을 우리가 모방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연구 어떤 소재를 개발할 수 있겠고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물 모방 공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어떤 그 생명체를 잘 모방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조직 봉합이라든가 어떤 붙여야 되는 어떤 그런 소재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피부를 찢어진 피부를 봉합을 하는 경우가 혹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쉽게 밴디지 같은 걸 발라낼 수도 있지만 이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직을 봉합을 해야 되죠. 또한 우리가 또 아파가지고 우리 몸 안에 어떤 그 장기를 치유한다든가 어떤 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절개를 해서 우리가 상처를 나중에 그 봉합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 봉합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이 조직을 접합하거나 봉합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봉합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봉합사는 이제 우리가 수술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조직을 실제적으로 관통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접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외관상 이 흉터가 영구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물리적으로 그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 부분이 괴사가 돼서 흉터가 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그 영구적으로 흉터가 좀 나지만 외부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몸은 대부분이 이제 물이나 이 체액으로 차 있는 거의 수중 환경이에요. 그런 수중 환경에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은 굉장히 연약한 그런 장기들인데 거기에서 이런 봉합사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플 같은 방법, 물리적으로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잘못하면 얘네들이 찢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물리적으로 접합하다 보면은 이 체액이나 혈액이 누출되는 그런 것들로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수술실로 꼬매다가 장에 구멍이 나면은 이 장에 그런 천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장 안에 있는 어떤 그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봉합사라든가 스테이플과 같이 물리적으로 접합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제가 하나 가져온 이제 그런 영상인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액체 상태의 이 접착제로 뿌려져 가지고 그 봉합 부분을 완전히 깔끔하게 이렇게 봉합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봉합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봉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미 벌써 사람들이 많이 생각은 해왔고 그것들을 그런 소재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의료용 생체 접착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봉합사라든가 스테이플 또는 뼈의 경우에는 이제 골절용 핀으로 이 부러진 뼈를 여기 접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손쉽게 상처를 접합하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봉합이 어려운 부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 소재를 개발하자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벌써 어떤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접착제는 현재 존재하고 판매가 되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의료용 접착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아노아클레이트와 같은 이 화학 접착제 계열의 접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순간 접착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순간 접착제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시아노아클레이트라는 이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접착제인데, 물론 우리가 이 사람한테 쓰는 이 생체 접착제는 시아노아클레이트 계열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독성을 줄여놓은 형태의 그런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몇 군데 FDA에 이제 인증된 그런 케이스만 빼고는 거의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생체 접착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경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피브린계의 어떤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피브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이 피해를 응고시켜주는 그런 성분의 단백질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피브린계의 제품은 접착제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혈액을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가 났을 때 이 지혈 제품으로 의약 제품으로 제약으로 이제 승인된 제품인데, 얘네들이 이제 피가 응고가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 접착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그 피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접착제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순간 접착제와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봉합사를 완전 대체할 수는 없고요. 봉합사를 이용을 했을 때 봉합사에서 이 피가 아니면은 이 혈액, 이 체액이 빠져나온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도와주는 제품으로만 실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무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제품이 현재 이 피브린계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아노아클레이트와 같은 화학 접착제는 이 독성과 염증 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없겠고요. 이 피브린과 같은 제품은 우리 몸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접착력이 실제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떤 봉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생체 접착제의 각각의 장점을 우리가 합친 제품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사용해야 되는 의료용 생체 접착제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이 가능할 거고, 그런 것들이 꼭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가면서 다양한 병도 걸리고 또 아픈 경우가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손쉽고 편한 그런 효과가 높은 그런 제품을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우리 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생체 접착제를 개발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접착제는 굉장히 조금 필요 조건이 굉장히 좀 특별해요. 하나는 우리 몸은 몸 안에 이제 말랑말랑한 주로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또 움직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폐라든가 이 방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죠. 심장도 물론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접착이 딱딱해 버리면은 이 실제 접착이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화학 접착제들은 기본적으로 접착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 피부에 아니면 이런 조직에 붙어 있다가 조직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접착제들이 나중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한 접착이 돼야 된다는 필요 조건이 있겠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물로 차 있는 수중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물 안에서 접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 접착제가 어떤 물에 녹아있는 접착제, 수용성 접착제라 하는 경우에는 이 뒤에 나오겠지만 물에 녹아있는 상태의 접착제를 다시 물에 넣으면은 그 안에서 바로 와해돼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접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물과 체액에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접착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해야 되니까 생체 적합성, 무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결국은 없어져야지 나중에 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료용 접착제의 어떤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연에 있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이 자연에서 이 붙어서 생활할 수 있는 생명체, 특히 바다에 있는 이 생명체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생각보다 몸의 이 내부 체내 환경이 이 바다 환경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은 우리 몸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바다에 있는 부착 생명체 중에서 이 홍합이 만들어내는 이 접착제에 대한 연구가 한 4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오면서 많은 이제 생화학적 연구가 지식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용화에 가까운 소재라 생각했고, 저도 한 20년 전에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 홍합에 대한 접착이 바로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접착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합이고요. 홍합은 이제 발로부터 이런 실 같은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 끝에 이 단백질 접착제를 분비해 가지고 표면에 붙어서 생활하죠. 우리가 이 실 같은 것을 족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접착 덩어리들을 우리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이 족사 하나에 붙어 있는 이 플라크 이 덩어리로 접착을 했을 때 한 10kg 정도의 물체를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여기도 한 20개 이상 족사가 보이는 것 같지만 한 20개라고 하면은 벌써 그것이 200kg의 물체를 붙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홍합이 붙었을 때 우리가 손으로 떼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손으로 떼진 못하고 바로 뗄 수는 없고 긁어가지고 이렇게 홍합을 수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홍합의 이 접착 소재가 굉장히 우리 몸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소재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까지 이 홍합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품이 개발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홍합에서 이 접착 단백질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소재를 대량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홍합 접착 단백질을 이 홍합으로부터 직접 추출해 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홍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g의 접착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한 10,000마리 이상의 홍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우리가 주사를 줘가지고 이 단백질을 막 많이 만들어내도록 이 부스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연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은 굉장히 비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재라는 것은 소재 산업에서 소재가 실제적으로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이 양산할 수 있는 소재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산 기술이 확보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데, 이 홍합 접착 단백질 자체에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해 왔지만 그것을 이제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동안 없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양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시약용으로만 팔리고 있었고요. 이 연구 시약용 팔릴 때 한 1g에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어떤 우리가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 홍합 접착 단백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소재를 가지고 실제적인 응용을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어떤 제품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이 홍합이 만들어내는 이 접착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합을 만들어낸 접착 단백질의 그 유전 정보를 밝혀서 그거의 재설계를 통해서 미생물에다가 유전자를 도입을 하고 그 미생물이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막 자기 단백질인 줄 알고 막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로부터 이 단백질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미생물 세포 배양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 1리터 정도의 우리 액체 배양을 하면은 아까 한 1만 마리의 홍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의 이 접착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1리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리터 배양을 하면은 100g, 1000리터 배양을 하면은 1kg의 단백질을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양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대량 확보 기술을 확보를 하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쪽에 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소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백질을 미생물에서 세포 배양한 다음에 뽑아냈고 나중에 동결 건조 후에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최종 단백질 파우더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을 키워가지고 밀을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밀을 이제 우리가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는데 밀가루를 직접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밀가루를 직접 먹을 수는 없겠죠.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배고플 때 빼고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야 된다. 빵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거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소재를 이 제형 기술을 다양한 제형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요 가공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같이 했고요.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응용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사용할 때도 그것이 액체 상태가 될 수 있겠고 파우더 상태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섬유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입자 형태로 또는 젤 형태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공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제가 개발한 이 홍합 접착 단백질에 대한 이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료 분야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제약 분야가 됩니다. 일단 의료 분야는 우리 몸에 문제가 되어 있는 어떤 장기라든가 어떤 기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뭐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바꿔내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적용이 필요한 그런 의료 메디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중 의료 접착제의 개발에 대한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거 하나 눌러주실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중 접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절개해가지고 물이 없는 어느 정도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피가 많이 나고 체액이 많기 때문에 물 속에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에 이미 녹아있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상태의 소재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바로 물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표면에 남아있지 않고 와해돼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이 액상 구별 방법인데 액상을 서로 자기가 녹아있던 액상과 구별하게 하는 방법인데 실제 자연에 있는 다른 이 갯지렁이가 만들어내는 이 수중 접착제를 모방을 한 겁니다. 홍합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물 속에서 접착하는 생명체이긴 하지만 이 홍합은 사실은 실제 제대로 된 수중 접착제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홍합은 이 발을 통해 가지고 물이 없는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소재를 접착제를 굳혀 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갯지렁이 중에 실제적으로 수중 접착제를 만들어내는 접착제는 액상인데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액체에서 와해되지 않는 제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이 홍합 접착 단백질과
그거에 다른 파트너를 섞어서 우리가 수중 접착제를 개발했고요.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표면에다가 이렇게 단백질 접착제를 넣지만 얘네들 물인 이게 지금 액상이에요, 액체. 근데 실제적으로 얘네들 와해되지 않고 표면에 바로 남아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표면을 붙인 다음에 우리가 산화를 시켜가지고 수중 접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겠고요. 굉장히 무거운 이제 금속 물질도 우리가 충분히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중 접착이 된다 그런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복강경 수술과 같이 어쨌든 구멍만 뚫어가지고 물이 있는 환경에서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방광두공을 이제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고려대 안암병원과 같이 이제 그 공동 연구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비뇨기과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이 방광두공 치료에 이 소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한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잘 개발만 되면은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러면 이 노벨 의학상이냐 그랬더니 노벨 평화상일 거다. 그 이유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방광두공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많은 이 젊은 여자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 병이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많은 제3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족과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치료만 할 수 있으면은 바로 이 여성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농담 반 이제 진담 반으로 하면서 저를 설득시켜서 제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광두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방광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소변이 그냥 밖으로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실금과 좀 비슷해요. 인컨티넌스라는 이 요실금과 비슷한데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이상의 이 젊은 여성들이 현재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요. 매년 5만에서 10만 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실제 남자한테도 생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방광두공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의료 기술이 좋은 데서는 이것들을 계속 잘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제3국가 특히 아프리카 같이 또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아까 봉합사를 이용하는 주로 방법이 골든 스탠더드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이 의료 기술이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좀 그것이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컨셉 자체는 간단해요. 이 물에서 수중 접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방광에다가 그 구멍에다가 이 물 환경에서 바로 그 구멍을 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실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한번 이 영상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죠. 저희가 보통은 이제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효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유효성 동물을 실험하기 전에 저희 먼저 이 장기를 꺼내서 실제적으로 먼저 그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이제 엑스비보 평가를 하는 것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쥐의 방광을 떼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이제 빨간 물을 채워서 그것들이 빨간 물을 채워서 보시면은 빨간 물이 나오는 것이 방광두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물 속에서 바로 그 구멍을 이제 메꾸어서 얘네들이 실제 그 구멍이 메꿔졌을 때 빨간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없이 방광이 이 압력을 견디는 것, 물에 차는 것을 이제 견뎌내는 것을 보이는 그런 엑스비보 평가를 먼저 시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겠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방광두공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광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 수축과 팽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멍을 굉장히 딱딱한 접착을 해가지고 막으면은요 쉽게 나중에 페일이 됩니다.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이 쥐가 방류하기 위한 최대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피브린이라는 그 지열 제품은 그 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폐쇄 효능이 없는 거고요. 가운데 이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빨간 거 이상은 되는데 문제는 초기에는 되다가 좀 있다가 얘네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을 뺐다 넣었다를 반복을 하는 실험을 해보면은 초기에는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탈착이 돼가지고 결국은 물이 새버리는, 그래서 폐쇄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윈바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개발한 수중 접착제인데 초기부터 한 30번 이상 40번 정도의 계속적인 사이클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잘 폐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저희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돼지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누공이 폐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영상은 틀진 않았지만 이 영상에가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 가지고 환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직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제 누공 폐쇄 효과를 확인한 것이 되겠고요. 첫 번째 위에 게 이제 CM 서저리라는 것이 이제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바로 이 홀이 그대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방광 누공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위에 피브린 글루라는 것은 아까 지열 제품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바로 홀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수처라는 것이 이제 봉합사에 이용한 것인데 그 경우에도 굉장히 잘 그 구멍이 막힌 거 알 수 있었고요. 가장 밑에 오른쪽에 윈바라는 것이 저희 소재인데 잘 막혀 있죠. 둘 다 수처와 윈바의 경우에 둘 다 저희 거와 마찬가지로 95%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잘 막힌다는 것을, 잘 폐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수처의 경우에는 아까 저 밑에 화살표 같이 염증 반응이 보이죠.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 실에 의해 가지고 실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 염증을 일으키지만 저희 소재는 이 단백질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 30일 이내에 뭐 소재가 없어져야지 만성 염증을 가지 않는데 저희 이런 소재들은 30일 이내에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고 거기 폐쇄된 부분들에는 실제 자연재생이 생체에서 일어난 자연재생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잘 그 구멍이 막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의료용 적용의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의료 적용의 예는 이 골바인더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뼈를 재생할 때 우리 접착 소재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골 이식제라는 것은 들어본 적은 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연령이 우리가 이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 고령 인구가 되면서 이 뼈에 가장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즘은 뭐 꼭 나이 드신 분뿐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이 뼈가 특히 치아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풍치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좀 생기죠. 어쨌든 우리 몸이 오랫동안 되면은 모든 기관들이 부실해지면서 좀 많이 문제가 되지만 이 특히 뼈 부분이 또 굉장히 골밀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뼈를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뼈를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골 이식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뼈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적으로 합성한 뼈가루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 동물 뼈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물론 사람 뼈를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람 뼈를 사용하는 것에는 우리가 그 수급에 한계가 있고 또 도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화학적인 이식제 또는 이 동물뼈, 특히 이 소뼈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무기물만 남긴 상태에서
이식제를 이용해 가지고 뼈를 재생시킵니다. 그 이유는 뼈에는 초기에 이 오스테오 컨덕션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오스테오 컨덕션이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무기물이 되죠. 우리 뼈가루 성분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뼈가 재생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뼈를 재생시켰을 때 이게 뼈가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와해가 돼 버려요.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거 수술을 할 때 우리가 피를 가지고 피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주긴 하는데 그게 힘이 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혈액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혈액이라든가 이런 체액에 들어가면은 이게 애들이 묶어놓던 것들이 바로 풀려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물 속에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뼈가루들이 와해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뼈가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뼈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뼈가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가장 왼쪽이 이제 쉔 서저리라고 처리하지 않은 거면은 이 뼈는 이 바깥으로부터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뼈가 생성되는데 뼈가루가 없으면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저렇게 거의 잘 생성이 안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뼈가루만 넣은 경우에는 일단 뼈가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파란색이 이제 골 이식제 되겠고요. 이 빨간색 핑크 같이 보이던 부분이 이제 바로 새로 재생된 이제 뼈가 되는데 완벽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우리 접착제로 묶어가지고 넣어주면요, 이 이식제가 가장 많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뼈가 빨리 생성되는 것을 많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뼈도 많이 생성되고요. 또 체크를 해보면은 골 밀도도 거의 정상 뼈와 비슷하게 그 골 밀도가 올라가는 걸 봄으로써 우리가 뼈를 재생을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마이크로 CT를 이용해 가지고 그 뼈 부분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뼈가루만 넣으면은 이렇게 막 도망가는 뼈가루들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부분들이 뼈가 재생되는 것이 좀 얇게 보여요. 근데 이런 접착 소재로 이용을 해가지고 뼈가루들 잘 묶어 놓으면은 도망가는 거 없이 굉장히 튼튼하게 두껍게 뼈가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사실은 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잇몸을 먼저 보강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 보강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렇다는 것은 치아 없이 6개월 동안 사실은 먹는 게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삶의 환경에서 6개월 동안 버텼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뼈 재생을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삶의 질이 2~3배 늘어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 접착제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묶어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순간 접착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봉합사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모방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이런 벌레들 특히 이렇게 잠자리 같은 이 날개 부분에 있는 그런 조직에 있는 그런 소재들의 그 각요 방법들을 활용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그 곤충들은 날개의 관절 부분이 굉장히 그 피로도가 적어지는 소재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날개짓을 해서 부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르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갯짓을 계속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피곤해가지고 날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지만 이런 곤충들은 바로 날갯짓을만 이용해가지고 날 수 있는 힘을 얻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 소재들은 굉장히 피로도를 잘 느끼지 않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용하는 이 각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이 접착 단백질에 이 파란색의 가시광선을 쏴주면요, 무해한 빛이 되겠는데 몇 초 만에 이론적으로는 몇 초 만에 얘네들이 서로 분자들끼리 연결됨으로써 말랑말랑한 젤 형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액상 상태의 이 접착제가 이 빛을 쏘여주기만 하면은 서로 바로 붙어서 이렇게 반고체 상태의 젤 형태가 되게 되겠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기존의 봉합사를 이용해 가지고 조직을 접합하는 것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눌러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조직을 전리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 봉합사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그러지 않고 바로 이 접착제를 이제 뿌려서 그 부분들을 접합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빛을 조사하기 전에는 얘네들이 이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손만 떼면은 바로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빛을 쬐주면요, 몇십 초 조사 후에 바로 얘네들이 붙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이런 봉합이 가능하게 됐고요. 얘네들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요. 또 얘네들이 우리가 이 방법은 기존에 이 접착제를 이용한 그런 기존의 제품이 있다 했잖아요. 걔네들은 실제적으로 이 완전 바깥에만 봉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더마본드라는 제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방법은 이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도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 접착을 잘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흉터도 거의 남지 않고요. 한 7일만 돼도, 물론 이건 사람이 데이터는 아니고 쥐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임상을 통해 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평가를 할 것인데 7일 정도가 됐을 때 얘네들 단백질이 거의 분해돼서 흡수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처럼 이 피부 경우에 봉합사의 경우에는 흉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방법이 되겠는데, 이런 접착제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약물 전달 쪽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제약용 약물 전달에 사용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암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의 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한국에서 암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암 치료는 굉장히 우리 인류가 해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할 때 보통은 이제 고형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암을 많이 이제 제거를 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사선 치료라든가 또 화학요법을 통해서 잔존하는 이제 암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화학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약을 먹었을 때 이 약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붙여야 되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같이 어떤 장기 같은 데 문제가 돼서 장기가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재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접착제를 이용하는 용도가 가능하지만, 어떤 약물이 실제 우리가 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약물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약을 먹었을 때 우리 아픈 부분에만 가서 약이 오랫동안 있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재 방법들은 대부분이 약을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통해서 모든 혈액을 통과해서 다니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어떤 조그만한 양의 약물이 가서 작동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약물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환자가 좀 힘들고, 이 면역에 또 굉장히 면역 저하 같은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이제 그런 전신 독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병, 뭐 예를 들어서 암이 있는 부위에만 약물들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조그마한 양의 적은 양의 약을 쓰더라도 우리가 효과를 훨씬 더 올릴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 약을 붙이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럴 때 우리가 붙여낼 수 있는 소재로 이런 접착 소재를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런 약물 전달, 우리가 치료용 약물 전달, 치료제 개발 쪽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히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그냥 나노 입자가 아니라 이 접착성 나노 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 물질을 탑재해서 암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암을 세포를 죽이자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레이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고형암을 떼고 나서 남아있는 이 잔존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나노 입자를 뿌려대면은 이 나노 입자가 이 접착성을 갖고 있으니까 암세포 주위에 붙어 있다가 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한 100나노 정도의 입자 크기가 되면은 이 세포들이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걸 엔도사이토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얘네들이 들어갔다가 이 암세포는 이 정상세포와 달리 pH가 이 환경이 좀 낮아요. 그러면 그 pH 낮은 환경에서 이 입자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던 이제 약물을 방출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암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이 입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저희는 이건 연구용이니까 보통은 이제 고형암을 제거해야겠지만 이제 고형암 위에다 바로 이제 이렇게 뿌린 거가 되겠고요. 이런 입자를 가지고 접착성을 갖고 있는 입자와 접착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입자를 비교해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접착성 없는 이런 BSA라는 그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찔러보면 바로 없어지는데 이렇게 저희 접착 단백질로 이루어진 나노 입자들은 오랫동안 거기에서 한 20일 동안에도 이 형광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오랫동안 그 암이 있는 부위에 머물 수 있다. 그 얘기는 효과적으로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밑에 우리가 어떤 다양한 이 장기들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형광을 체크했을 때 위에 그 접착성이 없는 나노 입자인 경우에 대부분이 마지막 종착역인 이제 간에 리버에 가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해돼서 없어져서 이제 사명을 다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오른쪽에 보이면 이제 튜머라고 있는 그 암조기 부부에 오래 남아 있었는데 실제 암에는 형광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주로 거기에 깃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서 간 쪽으로 가버린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이 기관들의 전체적인 독성을 주는, 부담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접착성 소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암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을 해버리면은 이 암이 있는 부분에 굉장히 형광이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결국은 전신 독성을 우리가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암의 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면역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항암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 면역 치료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이 면역 체계를 갖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면역 체계를 잘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면역 세포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면역 항체를 이용해 가지고 면역 치료를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항암 치료제 중에 면역 치료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면역 관문 억제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T세포와 암세포가 이 T세포한테 나를 먹지 말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T세포가 이 시그널을 받게 되면은 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도니 시그널이라는 것을 막아주기만 하면은 T세포가 이 암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암을 죽이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면역 관문 억제 방법이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한 분들이 2018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된 얘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가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또 효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좋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T세포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암세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들이 약간의 이 플레어 같이 어떤 엑소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T세포들이 이제 다양한 이 항체들이 와서 그 시그널들을 막아주는 것을 미리 암이 아닌 다른 쪽에 이 엑소점에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항체를 미리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상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는 이 면역 항암 면역 항체들을 우리가 암 주위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써서 이 면역 세포가 암세포들이 이 T세포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활용한 것이게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항체에다가 접착 단백질을 같이 붙여가지고 전달하는 경우에는 항체가 우리가 원하는 암 주위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종양인 근처에 가장 오래 남아있고 간에는 많이 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이 면역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심근경색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전달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심근경색을 치료하자는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다양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심근경색입니다. 우리 바로 이 돌연사 1위 질환이 되겠고요.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몸에서 이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기관이 되는데 이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거기 부분에 심근벽이 괴사가 돼서 얇아지기 때문에 결국 터지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다양한 부위에 피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사망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것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실제 다른 사람한테 심장을 받아서 이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식을 공여자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 받을 때까지 굉장히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버티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가장 미래 치료 기술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심근벽을 재생시키자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 줄기세포를 바로 우리 심근벽에 넣으면요. 그 심장의 많은 이 환경에 의해 가지고 바로 얘네들이 줄기세포가 넣자마자 거의 대부분이 손실이 됩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혈관을 통해서 다 없어지고 또 남아있는 이 줄기세포를 하더라도 거기 산소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런 접착 단백질을 같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탑재시켜서 심장의 얇아진 벽에 오랫동안 줄기세포를 남게 함으로써 그 심근벽을 재생시키자는 방법이고요. 실제적으로 얘네들 넣어준 줄기세포들이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조직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MI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 모델인데 벽이 굉장히 얇아져 있죠. 그 다음 것이 MSC라는 이제 그 줄기세포를 같이 넣어준 건데 줄기세포를 넣어줘도 이 심근벽이 별로 그렇게 두꺼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접착 단백질과 같이 넣어주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벽이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터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재생이 되죠. 실제 심근경색이 일어나면은 정상으로 결국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조심하면서 그래도 오래오래 살아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런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이죠, 벌써. 예, 포스텍이 세계 혁신대학 아시아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세계 12위에 올랐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이 기술이 바로 이 혁신적인 기술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은 이제 저희가 20년 이상을 해왔는데, 뭐 연구만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바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많은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나야지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연구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연구해왔던 이 홍합을 이용한 이 의료 접착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해서 현재 이 의료용 생체 접착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제품으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이 봉합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이 빛을 이용한 이 연조직 접착제 쪽을 현재 먼저 첫 번째 제품군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식약처에 임상 승인 신청을 허가돼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이내로 이거는 이제 의료 소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임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내년부터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좀 제품화해서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제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GMP 시설 같은 연구소 공장도 저희들이 건설했고요. 현재 이 첫 번째 이 제품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술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래의 이 산업 경쟁력은 이 소재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천 소재, 즉 외국에 로열티를 주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천 소재가 굉장히 앞으로의 이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실제 원천 소재가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많이 개발된 것들도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뺏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3자의 무임승차 차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을 한 것을 잘 기술을 보호를 받아야지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이 경제적인 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 실제 우리나라가 원천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했을 때 외부에다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특허 같은 것들을 출원해서 미리 확보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런 어떤 어떤 대회 같은 거 있어요. 아이디어 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대회에서 발표를 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뺏기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한국공학상도 탔었고요. 또 우리 포스텍의 베스트 30 연구 성과로도 선정이 된 바가 있었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YTN 사이언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학생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이렇게 궁금하면은 여러분들 뭐 YTN이나 아니면 이런 EBS 같은 데서도 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들 생체 모방을 통해 가지고 개발한 연구들 앞으로 제가 계속 해야 될 것들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와, 강연이 길었지만 중간에 저희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교수님 강연 듣고
그리고 쭉 질문 시간 조금 잡아도 되겠죠?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교수님 강연을 듣기 전에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이렇게 강연 내용도 모르지만 어떻게 질문을 올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관련된 좀 저도 궁금한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김광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홍합 접착제를 그 치아에 금이 갈라지거나 치아에 부러진 곳에 접착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치아에 응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 재생시키는 쪽에 연결되는 것을 사실 저희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뼈를 붙이는 부분도 중요한 저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경조지 접착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치아는 사실은 거기는 이제 어떤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붙여놓는다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사실은 뭐 단순히 치아를 이렇게 그냥 부러진 치아를 붙이는 데는 적용하는 것은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치아가 굉장히 이 압력이 많이 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인공 치아를 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쪽은 이제 뼈를 재생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있는 이런 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재생이 가능한데 치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을 위해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는 생체모사, 여기에 관련한 현재 기술력은 세계에 어느 정도 수준쯤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러 이제 그 신약 같은 것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다양한 어떤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크린해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좀 생체 모사 쪽에서 신약 개발이라 하면은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찾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항암 쪽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그 독소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생명체가 갖고 있는 독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마취제라든가 아니면은 진통제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생명체의 어떤 특성들을 미리 알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보고의 독을 이용해 가지고 뭐 치료물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 쪽에서는 이제 자연모사가 사용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강연 도중에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아마 강연 시작에 이제 제가 생체 모방을 말씀드렸고 교수님 강연 제목은 생체 모사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두 단어의 차이점은 있나요? 하고 이예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요. 뭐 모방과 모사가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자연을 모사한다 그래서 자연모사, 자연모방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자연을 중에서도 그 생명체를 우리가 모방하는 경우는 이제 생물 모방, 생체 모방, 생체 모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아니면 또 요즘 청색 기술이라는 단어로 불리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불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짱해피님 질문 주셨습니다. 차세대 생체 접착제로 뜨고 있는 자연 속 대상물은 홍합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홍합 말고도 붙어서 생활하는 생명체가 많죠. 사실 따개비 같은 거는 더 접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따개비 시멘트라고 불리는데 문제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은 당연히 그것들도 좋은 소재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제 연구가 초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소재 그리고 오래 하던 거에 더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 홍합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연구가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따개비 같은 것들 아니면 뭐 굴에서도 뭐 접착제 소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몇 팀 정도 하고 아직도 뭐 기초적으로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접착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조착제를 만드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가끔 예, 뭐 발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어나토미스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상처가 큰 경우에도 홍합 단백질로, 홍합 접착 단백질로 봉합이 가능한지, 가능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흉은 어느 정도 남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크게 개발하고 있는 거는 3cm 정도를 이제 그 절개했을 때 붙일 수 있는, 봉합할 수 있는 이제 시린지 형태의 이제 제품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는 기술들이 좋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절개를 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크게 절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니면은 사실은 거의 뭐 복강근 것처럼 이렇게 그냥 구멍만 내서 하는 수술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3cm 정도.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상처가 뭐 길게 이렇게 상처가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크기에는 그렇게 한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충분히 이제 그거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흉터는 거의 잘 안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뭐 안 나진 않는데 굉장히 최소화된 형태의 흉터라 보시면 되겠고요. 잘 구별이 쉽지 않은. 그래서 봉합사 같은 경우는 흉터가 너무 쉽게 보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생체 접착제들은 특히 말랑말랑한 형태는 얘네들이 피부에 그를 이제 최소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이디가 조금 멋집니다. 행정안전부 고등교육기관 님께서 그럼 홍합 접착제의 제거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몸에 넣었을 때 제거가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접착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몸에는 이제 자연 재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연 재생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몸에 넣은 물질이 오래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만성염증 같은 것들 없애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이내에 없어지는 소재들을 이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백질 소재들은 저희들이 그 사이에 다 없어지고 우리가 어떤 뭐 피부를 접합을 했을 때 그 안에서 그 사이에 없어져 줘야지 거기에 실제 자연 재생이 일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따로 제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손쉽게 없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질문이 두 개예요. 같은 분께서 여러 번 질문을 주셨는데 HHK님이십니다. 인체에 적용하는 경우 자가 면역 질환들처럼 접착 성분으로 인한 몇몇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아까 그 암세포 부위에다가 스프레이로 뿌리셨던 그 영상 보고 이렇게 표적 치료를 하려면 그 주위를 이렇게 절개를 하여야만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면역성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특히 단백질 소재들의 문제성이 이 단백질은 주로 이 항체가 이 항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면역 반응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소재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구조를 갖춘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있어야지 얘들이 이제 그 항체가 인식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되는데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같은 소재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무정형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3차원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체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면역성 유발이 저희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초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무정형 소재인 이 홍화접촉 단백질의 하나의 커다란 또 장점이 하나가 이 면역 유발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소재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스프레이 형태로 했을 때 질문이 뭐였죠?
그 잠시만요. 갑자기 질문이 스프레이 그- 형태였는데. 그 부위를 꼭 절개를 예, 해야만 절개, 되는지. 예. 네네. 절개를 할 수 있겠고요. 요즘은 그 복강경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주사를 통해서 그 주위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암이 사실은 큰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없애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 크지 않고 굉장히 작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수술 이후에 거기 부분에 잔존하는 암을 한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적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절개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꼭 스프레이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그 암을 나노 입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여러 마지막에 가지 질문을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드려가지고 네.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는 강연, 저도 조금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여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강연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질문에 굉장히 많은 분께서 저희가 질문을 주셨고 또 사전 질문도 주셨죠. 저희가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건데 저희가 국리 N사이트에 당첨자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www.goongle.com 아니죠. org군요. 잘못 말했습니다. 국리N.org에 올릴 거고, 지금 저희 그 화면에 질문 당첨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호님, 김준호님, 이혜련님, 짱해피님, 행정안전부 고등교육기관님, HHK님, 그리고 아까 그 어네토미스트님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하단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첫 회라서 첫 방송 기념 이벤트 진행을 했고요. 그 당첨자 방명록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고 그 당첨되신 분들도 저희가 국리 N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끝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저희 차영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2회차 강연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4월 8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